1884년 1월 29일의 일입니다. 종로에 있던 한 약국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 유일한 신문이었던 한성순보가 보도했고, 이 사건 기사는 우리 신문 사상 최초의 피라 사건으로 번집니다. 올해로 우리 신문은 100주년을 맞습니다. 물론 독립신문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학자들은 이보다 10년 앞서 창간된 한성순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리려는 우리 언론 정신이 한성순보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사추리는 바로 이 한성순보 피라 사건을 통해서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 정신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지켜지는지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병정이 조선인을 살해한 사건 기사였습니다. 사건 기사가 한성순보에 실린 것은 1884년 1월 30일자입니다. 어젯밤 종로 최약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보도청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성순보의 사건 기사는 전날 밤 포도청에 접수된 이웃 주민의 신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살해범들이 도망가는 상황을 목격한 주민의 제보였습니다. 살인 사건입니까? 그렇다는구만요. 어찌된 일이냐? 살인 사건입니다요. 대체 어디에서 누가 살해됐다는 게냐? 정녕 최약국 아들 살해되고 주인은 주인은 어허, 이놈 답답하다. 죽었다는 게냐 살았다는 게냐? 아니다. 아들이 죽었다니 현장으로 가야겠다. 앞장서거라. 예. 청병들이 총을 쐈습니다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약재를 사가던 청나라 병정들이었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아이고. 지난번에 져주신 약을 다시 져주셔야 되겠어. 아유, 예, 잠시만 기다리시오. 제가 약재를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 아들놈이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밀린 약값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요. 다음번에 와서 갚겠어. 안 됩니다요. 약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다 돈 주고 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잘한다. 저놈이 이제서 밥값을 하는구만. 오늘은 우리도 돈이 없어. 그럼 오늘 약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아니 이놈이라뇨. 아니 저 그러니까 아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 이 늙은 것은 팔을 맞아 살았구먼요. 총소리에 놀란 이웃들이 쫓아오자 청병들이 달아났다. 얼굴은 기억하시겠는가? 아무럼요. 다행히 주인은 소생했으나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해 청나라 각 병진에서도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은 발생 다음 날인 1884년 1월 30일 한성순보에 보도됐습니다. 범인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포도청은 용의자들이 청나라 군대 주둔지에 도피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즉각 청나라 군대에 수사 협조를 의뢰했습니다. 만일 청나라 군대에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범인을 붙잡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용실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국립의료원이 당시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을 했던 곳입니다. 만약에 최약방에서 달아난 살해 용의자들이 청나라 병진으로 도피를 했을 경우는 범인 검거는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청나라 병진이 공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범인 검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포도청의 요청이 있자 청나라 병진에서는 공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청진에서는 조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리박자 조사원을 파견해서 직접 사건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법에 따라 처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나라 진영의 이 같은 적극적인 공조 수사의 결과로 불과 며칠 만에 범인은 검거가 됐고 청나라 법에 따라 처형이 됐습니다. 2월 7일자 한성순보는 속보 형식으로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청나라 진영에서 범인들을 잡아 효수하고 효경교 입구에 그 목을 달아놓으니 군대의 기율이 숙연해지고 군호가 안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청계천 3가가 당시 효경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청나라 상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살해범을 이곳에 효수함으로써 종로의 한 약국에서 발생을 했던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은 사실상 종결이 됐습니다. 한성순보는 2월 7일자 신문에 범인 처형 기사를 속보 형식으로 실었습니다. 그럼 한성순보는 이 사건을 어떤 방법으로 취재해서 기사화했을까요? 당시는 지금처럼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탐보인이라 불리는 취재원이 현장 취재를 해오면 기재원이 기사를 작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청나라 병정의 조선인 살해 사건이 한성순보에 실리기까지 기사화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기사를 실었던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입니다. 취재에서 신문 발행까지 한성순보를 제작하는 당문국의 모든 업무는 정부에서 임명한 관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물론 관보의 성격은 있었지만 지금의 관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새 임의에서 관보는 따릅니다. 요새 임의에서 관보란 것은 총무처에서 인사발령 같은 거 쭉 실린 것이 관보고, 요새 말하는 또 정부기관지라는 뜻은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런 것이 정부기관지 아닙니까? 그러나 방문국에서 냈다는 점에서 한성순보나 한성주보는 정부기관지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요새 같은 정부기관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민간지가 도저히 없었거든요. 이게 유일한 신문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 일하는 분들은 뭐 주사다 혹은 사사다 이런 계급을 주긴 줬지만 공무원이지만은 요새 시고 말하면 공무원이지만은 그건 없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때는 임금님을 모시고 있던 그 절대 군주 치하입니다. 요새처럼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슨 정부기관지다 민간지다 이렇게 요새식으로 나누는 것은 좀 이렇게 의미가 덜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당시 한성순보 제작은 지금의 신문사 사장격인 독판과 부사장격인 협판,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주사와 사사가 맡고 있었습니다. 협판이 한성순보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행사합니다. 주사와 사사는 지금의 편집장과 취재 기자 역할입니다. 그리고 기사를 배치하고 모양을 만드는 것은 주재가 맡았습니다. 일본인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당시 한성순보의 주재였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특이한 것은 취재를 하는 사람과 기사를 쓰는 사람이 구분돼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기사 작성은 주사가 전담했고 취재는 사사가 맡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 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기자를 갖다가 기자라고 부르는 것을 기록을 보면요. 적어도 1898년경에 제국 신문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그 기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성일보라는 그 친일적인 기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국 신문의 기자 이승만은 뭐 이래가지고 상당히 공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했다고 제국 신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 기자란 말 처음 씁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1898년이니까 한성수보 1883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한 6, 7년 정도는 무슨 이 탐사인이니 탐방인이니 탐사인이니 혹은 탐보인 혹은 탐보자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러나 요새식으로 말하는 그 기자들의 그 취재 방식과 달라서 대부분은 그 소문에 근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러나 사실만 확인했다고 봅니다. 썼기 때문에 요새처럼 이 현대적인 신문에 요구되는처럼 무슨 엄격하게 육하 원칙이라든가 막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뭐 하다더라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취재를 전담하는 사사와 기사를 전문으로 쓰는 주사는 별도로 탐보원과 기재원이라 불렀습니다. 탐보원이 정보를 수집해서 신문사에 넘기면 이것을 기재원이 기사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포도청에 나가 정보를 수집하던 탐보원이 사건 접수 현장을 취재합니다. 살인 사건입니까? 그렇다는구만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취재한 사건 내용을 탐보원이 신문사에 어떻게 일이야? 상관하는 기재원에게 넘겼습니다. 살인 사건입니다요. 이것을 토대로 기재원이 기사를 작성합니다. 물론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씩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집장을 거쳐 한성순보 10호에 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11호에 실린 살해범 처형 기사는 탐보원이 직접 현장을 취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에서 살해범을 처형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에 대한 종결 기사를 실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은 한성순보에 실렸습니다. 하니까 살해범들이 청나라 병진에서 검거돼 그들의 법에 의해 처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사실상 종결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2달 후에 생깁니다. 청나라 외무부에서 이 사건 기사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성순보에 실렸던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 기사는 필화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청나라에서 항의 문서를 보내온 것은 1884년 4월 13일입니다. 문제를 삼은 한성순보 기사는 1월 30일자와 2월 7일자에 실린 청나라 병사의 범죄 관련 기사였습니다. 청나라의 대조선 정책을 전담하고 있던 청나라 외무 대신 이홍장이 정면으로 문제를 삼고 나선 겁니다. 기사는 모름지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써야 되는 것이거늘 어찌해서 본국에서 파견한 병사를 살인범인 양 몰아붙일 수 있소이까?
어허,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아니, 허위 보도라뇨. 대체 무슨 근거로 저들이 저리 설친답니까? 공연한 생트집이 아니겠나. 기사 나간 지 2개월이나 지난 마당에 속셈이야 뻔한 게지. 속셈이라니요. 기사를 빙자해서 힘자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아니, 그렇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주사어른? 자네는 먼저 신문사로 들어가서 보도청에서 진상조사를 나올 것이라고 전하게. 알겠습니다. 오주사, 이 마감 시간을 지킬 수 있겠나? 죽을 맛이네. 그래도 어떻게든 이 시간을 꼭 지키게. 자자, 전 다 됐어요. 이노해군이 또 일착이구만. 아이고, 장주사 때문에 문이 몸살을 앓겠구만. 또 무슨 일인가? 청인들이 우리가 허위 사실을 썼다고 생난리네, 생난리. 곧 포도청에서 진상조사를 나올 것이네. 뜬금없이 진상조사는 뭐고 또 허위라니? 글쎄 말이네. 우리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탐부원이 묻고 또 묻고 몇 번씩이나 확인을 했지 않았나? 근데 허위라니. 만에 하나 반자라도 허위가 있다면 조선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그러나 항의 문서 어디에도 허위 보도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오히려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관보라고 너희들이 창간사에다 이미 써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그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함부로 냈느냐? 일반적으로 내는 그 사보하고는 이건 다른 것이다. 이거 이제 그쪽에서 그 오보에 대한 항의의 한 가지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그 사실을 보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그 관보라고 중국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가 내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그야말로 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왜 정확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만 조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한성순보가 허위 보도를 한 책임에 대해서는 엄격히 추궁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나라가 이 같은 항의 문서를 보내온 것은 사건이 종결된 지 2달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청나라 측의 주장은 한성순보 기사가 한마디로 허위 보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허위 보도라는 물증은 없습니다. 이 무렵 청나라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선에 막강한 힘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보다 2년 전에 일어난 이모군란으로 대원군이 청나라에 납치돼 갔고 이때 들어온 청나라 군대가 그대로 조선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자, 허위 보도라는 아무런 물증이 없습니다. 헌데도 조선 정부는 한성순보를 발행하는 방문국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목격자들과 피해자 증언을 통해 범인이 청나라 병정이라는 것을 탐보원인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청나라 병정 복장을 하고 있었고 또 청나라 말을 썼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청나라 병진에서 범인을 처형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확인 못했습니다. 하지만 효경교에서 청병 3명을 처형하는 현장을 목격한 백성들이 바로 그들이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전해줬습니다. 전해 들었다. 청나라 병진의 공조 수사를 의뢰했을 때 그들이 직접 현장 조사까지 했고 청나라 병사가 범인임을 그들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헌데 청나라 병진으로부터 범인을 처형했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온 것도 아니고. 설령 처형 사실에 대해서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순 치더라도 청나라 병진에서 범인들을 처형한 건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청나라 병진에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탐보원들이 직접 확인한 것도 아니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게 저들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인들은 총을 휴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무기를 휴대하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건 경위도 분명하고 또 물증도 분명합니다. 아니, 이건 빌미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자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정은 대세론과 민족론으로 맞서 있었습니다. 대세론은 청나라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며칠간에 걸친 논란 끝에 조정은 사건을 조기에 매듭 짓는다는 방침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절충안을 마련합니다. 한성순보 기사는 첫째, 살해범들이 청나라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 군대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던 바 범인 체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었다. 셋째, 우리나라 백성들은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살해범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과 넷째, 청나라 군대에서 직접 수사를 해 범인을 검거하고 처형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신문에 실었다. 여기까지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사건 경위를 마무리 지으면서 떠도는 소문을 기사로 쓴 것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위 보도라는 청나라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따지면서도 그러나 놀랍게도 처형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처럼 정직하게 사과했던 것입니다. 조정의 이 같은 입장에는 이 사건을 빌미 삼아 갖은 협박을 해올 것이 뻔한 청나라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사건을 빨리 매듭짓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한성순보가 어떤 역할을 했길래 청나라는 이렇듯 분명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시켰는지 정용실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중앙극장 일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가 발행이 됐던 곳입니다. 한성순보가 창간될 무렵은 1876년에 맺어진 강화도 조약으로 대원군이 취한 쇄국 정책은 막을 내리고 외세 조선 침략이 가속화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모군란의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진주해 왔고 일본 역시 사회, 문화, 경제적인 교류라는 갖가지 명목으로 침투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열강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그 무렵 자주적 개화를 위해서는 신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박용효 일행에 의해서 한성순보는 태동됩니다. 박용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갔다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박용효, 육일준 등 초기 준비팀은 해체가 되고 통례하문 산하의 박문국 주도로 한성순보는 마침내 탄생이 됩니다. 1883년 음력 10월 1일, 양력으로 10월 30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한성순보는 과연 주로 어떤 기사를 취급했을까요? 그 한성순보는 관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관보라기보다는 역시 국민을 가르친다는 기능이 강해서 외국의 문물이라든지 과학 지식이라든지 또는 그 외국의 지리, 역사 이런 것들 아주 광범하게 어떤 면에서는 교과서 같은 식으로 편찬을 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그 한번 이제 기사의 숫자를 가지고 건수로 분석을 해보면은 외신 기사가 대략 한 70%쯤 됩니다. 그 외신 기사는 또 특히 길기 때문에 만약 그걸 스페이스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한 90%쯤이 외신 기사입니다. 외국의 이 뭐 외신이라기보다 외국의 지리, 문물, 문화, 역사 각 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폐쇄된 사회에 있다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외국이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무슨 소스를 가지고 이게 신문을 만들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한성 순보는 압도적으로 중국에서 발행된 신문이나 또는 그 중국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서양의 책을 중국에서 번역해서 발행된 거, 이것이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일본 겁니다. 더러는 서양 신문에 이러이러하게 보도했다, 또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영국의 더 타임스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태오사 신문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인용은 하지만은 그건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의 신문이 보도한 것을 우리가 다시 중역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분량은 중국의 신문이고,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신문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한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중국에 갔다 온 그 한역관, 그러니까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러나 제작의 기술은 역시 일본 쪽을 받아들이고, 또 신문을 만드는 그 기계도 일본에서 사왔습니다. 또 기계나 활자나 모든 게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직접적인 어떤 그 제작진하고의 이 관련은 적었고, 일본하고 관련은 많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의 그 공부한 내용은 또 중국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소원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측이 볼 때, 또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구파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일본하고 가까운 그 급진 개화파들을 중심이 돼가지고 이 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원하게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더구나 한성순보가 표명한 자주적인 개화는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주적 근대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조선 침략을 가속화시키고 있던 청나라의 눈에 한성순보는 불온한 신문으로 비추어졌고, 이에 따라서 2개월이나 지난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 기사를 새삼스럽게 들고 나와서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사건의 경과를 정리해 봅니다.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이 일어난 것은 1월 29일, 한성순보의 기사가 실린 것은 다음 날인 30일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자체 수사해서 살해범을 검거하고 처형한 것은 2월 6일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7일자 한성순보에 이 같은 처형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결된 사건이 청나라의 압력으로 필화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조선 정부는 사과하고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청나라는 사건을 더욱 확대시켜 나갑니다. 조선 정부가 사과문을 낸 것은 4월 19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틀 후 청나라는 또다시 항의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한층 더 강도를 높여 추궁하고 들었습니다. 놈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내정 간섭을 하겠다는 거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강하게 나갔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백성이 청나라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것도 분한데 이제 안방 살림까지 간섭하겠다고 나서니. 사건 기사를 쓴 기재원 처벌과 정정 보도, 심지어는 재수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청군을 사칭한 조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새로운 주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건 기사를 쓴 기재원을 처벌하라. 사건 기사를 정정 보도하라. 살인 사건의 주범을 신고하면 200원을, 공범인 경우는 150원을,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100원의 현상금을 지급한다. 종로 거리와 성문 곳곳에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 공고문을 게재하라. 한성순보를 저들의 나팔수로 만들자고 하는 속셈이 아니고 뭡니까? 기재원 처벌과 사실 정정은 아니 됩니다. 하나를 들어주면 둘을 들어달라는 게 저들의 속셈이 아닙니까? 허허, 말씀이 과하십니다. 과하다니요? 정치란 대세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뭐가 대세요?
청나라의 속국이 되는 게 대세란 말씀이십니까? 기재원 처벌과 사실 정정은 아니 됩니다. 한다면은 범인 검거 현상 공고를 한 후 이를 통과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들도 아무런 물증 없이 힘으로 강짜를 부리는 것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범인이 아마 중국인 같으니까 좀 그 조사를 해달라 하고 문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기사를 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터뜨렸는데 이게 기사화되니까 한국 측에서 볼 적에는 처음 기사화할 적에는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보면 우리 쪽에서 보낸 그 중국에 보낸 외교 문서를 보면은 그 상당히 그 심증이 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 않았고 다만 외교 문제화가 된 걸로 삼아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조정은 청나라의 요구 중 일부만을 수용해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 공고문을 종로와 성문 곳곳에 게재합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을 뒤집어 원점으로 되돌려 놓은 셈입니다. 그러나 외세의 압력 때문에 기재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조정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비록 사건 자체를 뒤엎을지라도 기자는 처벌할 수 없다. 이 논리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기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실은 새삼 놀라운 대목입니다.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언론 정신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청명의 조선인 살해 사건으로 빚어졌던 한성순보 필화 사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대부분의 필화 사건처럼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한성순보에 대한 탄압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필화 사건이 일어난 지 7개월 후인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이 발생합니다. 12부는 한성순보를 태동시킨 박형효 등의 급진 개혁 세력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조선을 속국으로 삼으려고 하는 청나라의 정책에 무장으로 맞서 일어선 것입니다. 조선의 자주화와 근대화, 그 목표도 명확히 했습니다. 당시 갑신정변 개혁요강의 첫 번째 조항은 청나라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청나라에 잡혀간 대원군을 귀국시킨다. 하나, 지금까지 청나라에 행하던 조공을 폐지한다. 초기 장관팀인 박형효 등과의 인연을 제외하면 한성순보는 갑신정변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는 반청 세력의 온상리로 한성순보를 지목합니다. 진압군으로 출동한 청나라 군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한성순보였습니다. 박영호, 김옥균을 처단하라. 방공국을 불태워라. 한성순보를 불태워라. 반청, 자주와 기치를 내걸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 그리고 최초로 그 신문을 만들었던 당문국은 이렇게 청나라의 손으로 불태워지고 맙니다. 청병의 조선인 살해 사건으로 야기됐던 한성순보 필화 사건이 표면상으로 매듭된 지 꼭 7개월 만이었습니다. 한성순보는 결국 청나라 군대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성주보로 또 우리나라 민영신문의 효시인 독립신문의 창간으로 이어져 한성순보의 정신은 계승됩니다. 한성순보 필화 사건의 의미 정리해봅니다. 상명대학의 주진호 교수 연결했습니다. 선생님, 한성순보에 대한 청나라의 집요한 탄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바로 이 소위 피라 사건, 이 사건이 아마 중요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뭐 사실 이 방문국을 운영하고 있던 주체는 결코 김옥균, 박영효 일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 번역일을 맡고 있었던 이노우에 가고로라는 일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적으로 일본의 주도에서 움직였던 신문도 절대 아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한성순보의 기사 거의 대부분은 청국에서 나온 그 신문의 기사를 옮긴 것이 압도적입니다. 일본의 신문을 옮길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문국이 그렇게 청의 어떤 말하자면 질시를 받아야 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사건이 말하자면 이 한성순보는 반청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 인상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러한 그 청이 갑신정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이 한성순보까지도 그 제물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선 정부가 범인 검거 현상 공고문을 게재해서 사건 자체를 뒤엎은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지금 당시 청국과 조선의 관계 속에서 조선의 위치가 대단히 이제 불리한 조건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서로 대치하는 국면으로 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청이 왜 그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느냐라든가 독촉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에 대해서 체면을 적당히 유지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거죠. 누가 뭐 범인으로 억울하게 잡혀서 뭐 현상금을 현상 죄인이 된 것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적당히 타협하는 선에서 청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해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문 역사 100년 동안에 숱한 피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라 사건의 전형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피라 사건이란 그 기사 내용은 진실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허위 보도였다면 아마 그것을 그 차원에서 처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피라 사건이라는 것은 진실을 그대로 알리려고 하는 언론인의 역할을 다한 사람들이 당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 시대를 막론하고 결국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국제적인 관계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진면목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 그것이 가져다줄 부정적인 파장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피라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역시 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힘에 의해서 왜곡시키고 덮어놓으려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살아 숨쉬는 그런 생생한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 보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의 논리에도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리고 또 권력 스스로 이런 언론을 인정할 때 진실 보도라는 언론 정신은 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신문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당시 기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정부의 노력이 새삼 돋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역사출이 여기서 마칩니다.